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포르쉐 이코넨 서울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약 한 15년 전에 이제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렸던 벤베 아트카 전시 이후로 정말 그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전설적인 포르쉐 스포츠 머신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먼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게 일주일을 너무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 변명 같지만 제가 또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본 전시의 타이틀은 포르쉐 이코넨이라고 합니다. 이코넨은 독일어로 아이콘, 즉 상징이라는 뜻인데요.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전시만큼 포르쉐에게 아이콘과 같은 그런 전설적인 스포츠카들과 포르쉐의 미래를 함께할 그런 자동차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를 드린다면은 주중에는 데일리카로, 그리고 주말에는 경주용 차로 쓸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훌륭하게 조화시킨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는 뭐 처음에는 폭스바겐의 어떤 하드 튜너와 같은 그런 작은 회사로 시작했지만 모터스포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말 큰 명성을 쌓으렸고, 또 그런 데서 쌓아올린 기술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스포츠카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인 911을 탄생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이런 오랜 헤리티지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항상 신기술 개발에 앞서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의 어떤 주된 기술이 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또 그런 차들을 레이싱에 투입시켜서 큰 성과를 얻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정말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잘하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 다 필요 없고 저와 같이 한번 실제로 전시를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시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 전시된 이 718-2는 포르쉐가 최초로 이제 싱글시터로 만들어서 포뮬러2 경주에 참가시켰던 차량인데, 원래 이 차는 이제 싱글시터로 제작된 차가 아니라 스포츠 레이싱 카였습니다. 스포츠 레이싱이라면은 편하게 스포츠카라 의하지만 모터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레이싱이란 이제 이런 오픈 휠이 아니라 클로즈 휠에다가 2개의 좌석과 스페어 타이어를 지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장거리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달리는 내구 레이스에 주로 참가했던 차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제 718은 풀네임은 718 RSK라고 합니다. RSK는 렌슈포르트, 독일어로 스포츠 레이싱의 이니셜이고요. K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K가 어떤 그 짧다는 쿠르츠의 약자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 싱글시터와 달리 이제 그 스포츠 레이싱 카로서의 718에는 앞에 이제 토션 바가 K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약자로 K가 붙었습니다. 오픈휠 싱글시터가 되기 이전에 718 RSK는 이미 F2 경주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때 그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규정을 바꿔서 이런 클로즈드 휠 차량도 포뮬러 레이싱에 참가할 수 있게 잠깐 규정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포르쉐는 이제 2인승 좌석을 좌석을 가운데로 몰고 스티어링 휠도 가운데로 모아서 클로즈 휠이지만 그 싱글시터 차량처럼 이제 차량 만든 다음에 그거를 처음으로 한번 참가시킨 적이 있고, 이후 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오픈휠 참가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렇게 718-1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718 싱글시터는 뭐 F2에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배기량 규정이 포뮬러 1도 F2와 같은 1500cc로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시 포뮬러 1 경기에 참가했지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포르쉐는 나중에 이제 804 같은 진정한 이제 F1카를 만들어서 이제 포뮬러 1 경주에 참가시킨 적도 있죠. 356A는 이제 포르쉐가 356 첫 모델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356에 여러 가지 이제 개량을 가해서 만든 포르쉐 알파벳이 붙은 시리즈의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원래 그 프리 A 모델에는 분리되어 있던 앞유리가 일체형으로 되어서 나왔고요. 또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포르쉐 356이 미국에 수출될 때 356이라는 숫자나 어떤 ABC 이런 기호가 그리 판매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전설적인
그 미국의 자동차 수입상인 막스 호프만이 일종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356에다가 컨티넨탈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포드가 당시 링컨 컨티넨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컨티넨탈 배지를 떼게 했는데, 잠깐 동안은 컨티넨탈 배지가 붙어서 팔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컨티넨탈 배지가 붙어있는 포르쉐 차량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스피드스터라는 배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56은 카브리올레도 있고 스피드스터도 있는데, 그럼 과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둘 다 뚜껑이 열리는데 어떤 건 스피드스터, 어떤 건 카브리올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피드스터의 경우에는 뒷좌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56은 이제 4인승 모델인데, 이 스피드스터의 경우에는 좀 더 어떤 스포티한 목적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보시면은 뒷좌석이 제거되고 거기엔 그냥 간단히 이제 트렁크를 넣는 이제 배기지 룸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피드스터와 카브리올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356C는 포르쉐 356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면은 드럼 브레이크 대신에 4개의 모두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돼서 차량의 안정성을 더 증진시켰다는 점이죠. 이러한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면서 휠 림의 디자인도 변경되었고,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었던 356A에 비해서 좀 더 납작한 휠캡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포르쉐 356의 차체를 원래 만들었던 회사가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의 로이터라는 카로체리아가 있는데, 1960년대 중반인가 초반에 포르쉐가 이 로이터라는 회사의 차체 제작부문을 인수하면서, 이 로이터라는 회사는 남아있는 부분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로이터 카로세리의 줄임말로 레카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레카로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말 그 고급 레이싱 버킷시트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뒷면에 보이는 SC라는 배지는 슈퍼 C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기존의 75마력에서 95마력으로 이제 성능이 향상되면서 그냥 C가 아니라 슈퍼 C라는 의미로 저 배지가 붙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차는 911 타르가입니다. 타르가 혹은 타르가탑 하면은 세미 컨버터블 스타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탈착 가능한 루프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을 완전히 감싸는 그 롤바가 이런 타르가 형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타르가 스타일은 포르쉐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피아트나 트라움프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보여줬던 스타일인데, 이제는 뭐 포르쉐가 보여준 타르가가 정말 이러한 그 타르가 스타일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르가라는 명칭은 포르쉐가 11번이나 우승해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열리는 공도 레이스인 타르가 플로리오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모델이 처음으로 소개되기 전인 64년, 65년에는 2년 연속 우승을 했고, 1966년부터 70년까지는 무려 5회나 연속 우승을 했을 정도로 타르가 플로리오는 포르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영광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타르가는 이탈리아어로 플레이트, 즉 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 이 탈착 가능한 루프가 판 모양이라는 점에 착안했을 때, 그리고 포르쉐가 가장 많은 영광을 차지했던 경주의 이름이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런 세미 컨버터블 스타일의 타르가라는 이름 붙인 것은 정말 탁월한 브랜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포르쉐가 최초로 그 양산형 911의 터보를 장착한 930 모델입니다. 흔히들 뭐 930 터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930 자체가 911의 터보를 장착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930 터보는 약간 뭐랄까 역전압? 뭐 그런 느낌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냥 911 터보 아니면 930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아 싶습니다. 이 930은 당시까지 어떤 포르쉐의 기술을 집약시킨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포르쉐 매니아들이 이견 없이 최고의 포르쉐 911이다 라고 칭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여기 범퍼 쪽을 보면 이렇게 주름이 보이는데, 이 주름이 바로 이 시기 포르쉐의 어떤 외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모든 차들에게 일정 두께 이상의 범퍼를 이제 채택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런 두꺼운 범퍼는 여러 자동차들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해치는 그런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시기에 많은 이제 유럽산 차들이 정말 그 기존의 멋진 디자인의 어떤 그 손상이 가해졌는데, 포르쉐는 다른 자동차들이 고전했던 이러한 의무적인 규정마저도 하나의 상징과 같은 디자인 요소로 포르쉐 911에 흡수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911 디자인의 뛰어난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964 터보 카브리올레입니다. 뭐 사실 외관만 보시면은 크게 뭐 특이한 게 있나 싶은 차인데,
이 차는 정말로 희귀한 차입니다. 전 세계에 단 4대만 존재하는 차예요. 964의 공식 카탈로그에 터보 쿠페는 있지만 터보 카브리올레는 없어요. 하지만 포르쉐가 이제 911 탄생 3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특별하게 단 4대만 만든 차인데 그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전시된 964 터보 카브리올레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포르쉐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의 초기 성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차이고요. 사실 뭐 포르쉐 하면 보통 리어 엔진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최초의 포르쉐 356은 미드십 레이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슈투가르트의 자동차 딜러이던 발터 글래클러는 자체적으로 356을 좀 개조해가지고 이제 스파이더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최초의 미드십 레이아웃이었던 356 최초의 모델과 그 발터 글래클러가 만들었던 글래클러 포르쉐 이 두 가지가 550의 탄생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550은 뭐 탄생하자마자 참여했던 그 아이펠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이후 뭐 카레라 파네메리카나 르망 이런 곳에서도 클래스 우승을 차지해서 포르쉐의 영광의 어떤 시작을 알린 그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포르쉐 550은 처음에는 그 워크스 레이싱 차량 같은 경우는 바이덴하우젠이라는 카로체리아에서 만들었고 이후 시판용 프로덕션 모델은 이제 로이틀링엔에 있는 벤틀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여기 전시된 550은 후기형 시판용 모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틀러에서 제작한 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쉐 550은 레이싱에 적합하게 차체가 정말 낮은데요. 어느 정도로 낮냐 하면은 포르쉐의 드라이버였던 한스 헤르만이 1954년 밀레밀리아대에 참가했을 때 차단봉이 내려진 철도의 그 건널목을 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차체가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라는 배지가 선명히 보이는데요. 사실 550은 그 형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라는 명치를 붙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스파이더라는 배지가 붙은 거는 후기 시판용 차량, 그 중에서도 미국 수출 차량에 붙기 시작한 게 시초입니다. 당시 전설적인 미주 지역의 벤츠 포르쉐 딜러였던 막스 호프만은 이런 특정한 명칭이 붙었을 때 차가 더 잘 팔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르쉐 쪽을 설득을 해서 이런 스파이더 배지를 명시적으로 붙이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헤리티지관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모터스포츠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